제가 그 강의할 내용은 제인 오스틴 소설의 현재성이란 제목으로 이제 교양이란 이 흔한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현재적인 의미, 교양 개념의 현재성, 그에 대한 얘기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18세기 말에 태어나서 19세기 초까지 만 41세까지만 사는 이런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뜬 그런 영국의 시골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여성 작가입니다. 발표한 작품은 총 6권인데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파크, 에마, 노생거 사원, 설득 이렇게 6편이 전부이고 전체적으로 그 주제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이 오스틴을 두고 이제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과연 오스틴이 위대한 작가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기도 합니다. 뛰어난 작가이긴 하지만 위대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세계가 협소하고 또 작품 세계도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오스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들이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 가운데 이 제인 오스틴이 지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나 이제 대표적인 논자가 바로 영국의 비평가인 F.R. 리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스틴 소설에서 작품의 구성 원칙 및 전개의 원칙이 되는 것은 삶에 대한 강렬한 도덕적 관심이며 이 관심은 무엇보다도 오스틴이 삶에서 직접 부딪혀야 했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천착이다. 강렬한 도덕적 관심이 없었다면 오스틴은 위대한 소설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리비스가 말하는 도덕적 관심이란 것은 어떤 교훈적인 요소랄까 아니면 삶의 지혜랄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아주 근원적인 삶의 질문이죠. F.R. 리비스는 그것과 더불어 이 오스틴의 예술성이랄까요? 예술적인 조직 내지 구성을 갖는 그런 작품으로 승화시킨 그런 최초의 작가라고 보기 때문에 영국 소설의 위대한 전통의 이제 효시로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스틴의 위대성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도 사실인데 우선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오스틴 현상이란 겁니다. 1990년대부터 오스틴이 크게 부각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우연찮게도 우리가 탈근대의 아주 중요한 어떤 전기로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세계화, 지구화가 시작된 시기가 바로 1990년대입니다. 원작도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원작보다는 그것이 대중문화와 결합되는 형식을 통해서 오스틴 현상이 이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에마라거나 센스 앤 센시빌리티라거나 같은 대표작들이 이 시기에 다 영화화가 돼서 주목을 이제 많이 받았었고 원작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브리짓 존스의 일기죠. 근데 어쨌든 이제 현대적인 어떤 미국적인 국면에서 새롭게 각색을 해서 그것을 영화로 만든 소기 중심 사회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작용하고 있긴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그 탈근대 시대의 제인 오스틴 현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마케팅이나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의미를 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근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 체제로서의 어떤 자본주의와 연관지어서 제인 오스틴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근대성의 모순이랄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감추어진 구조들을 환기시키고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성과의 핵심에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교양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런 개념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빌둥스로망이라고 독일어로 빌둥이라는 것은 교양으로 번역이 여기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룩해 나간다는 거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빌둥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형성이라는 뜻이 있어서 형성 소설 이렇게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프랑코 모레티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학자는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과 괴테의 빌헤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
두 작품을 꼽아서 고전적 교양 소설의 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엘자베스와 빌헤름의 빌둥의 과제를 두고 본다면, 그 형성의 과제를 두고 본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급적인 어떤 또 성별적인 어떤 불평등, 이런 것과 결합되어 있는 강력한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 살았던 그런 여성의 빌둥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엘자베스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빌헤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빌둥을 이룩하는 과업을 갖고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계급적, 성별적 차별 구조인 거죠. 그것과 대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예각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이제 하고 싶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오만과 편견과 관련지어서 이 문제를 좀 본다면 핵심이 되는 것은 이 편견의 문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오만은 바로 이제 계급적인 것에서 나왔던 셈인 것이고요. 그 다시의 청혼 장면을 잠깐 인용해 봤습니다.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봤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열렬한 사랑의 장애 요인이 되는 그런 신분 문제, 집안 문제, 이런 것들을 길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의 사랑의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물론 다시로서는 했겠죠. 듣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한 얘기가 아니겠죠. 자기 집안의 열등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데 다시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 밑바닥에는 다시의 오만 속에 있는 그런 요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죠.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게 없고 자기가 청혼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것에 담겨 있는, 물론 이제 오만한 태도인데, 그 오만한 태도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편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계급적인 어떤 오만이랄까, 편견이랄까, 그것은 뭐 뚜렷이 드러나는 거지만 성별 구조에 대한 편견, 그것은 다시 자신은 그의 의식에 떠오르지조차 않는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교양 이념과 오스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그 엘리자베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삶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어떤 교양 충동, 이것이 강한 주인공, 근대적 주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개념 같으면 신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영국 사회가 가장 그 당시로는 산업 선진국이었잖아요. 점점 기계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쪽으로 흐르는 가운데서 거기 대응하는 하나의 이제 흐름, 그것이 바로 이 교양적인 흐름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주도적인 문학적인 흐름이었던 그 낭만주의와 오스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도 같이 떠오르는데, 오스틴 스스로는 소설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노생그 앱이 보면 소설이란 일상적인 일을 그려내는 가운데 정신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발휘되고,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철저한 지식, 그 다양한 면모에 대한 가장 기막힌 묘사, 생생하게 넘쳐 흐르는 위트와 유머가 선택된 최상의 언어로 세상에 전달되는 것, 이 부분을 보면 분명히 이제 리얼리즘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소설을 새로 규정하고 있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낭만주의와 이제 오스틴의 관계를 본다면, 워즈워스와 제인 오스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워즈워스의 서정 담시집의 서문 가운데 이 시들의 주된 목적은 평범한 삶에서 사건과 상황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거기에 상상력의 채색을 가해서 일상적인 것들의 비일상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나아가서 이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본성의 1차 법칙들을 추적함으로써 그것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 시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바로 엘리자베스가 하고 있는 작업을 그대로 말로 한 겁니다. 일상적인 일을 그려내되 그것을 본성의 법칙, 그 진실이랄까, 그런 차원, 인간 본성의 어떤 진실이랄까, 그 차원에서 일상적인 일들을 흥미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재주가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낭만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감성이란 거, 혹은 감정이란 거,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즉각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숙고된 그런 것이고, 명상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이제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제인 오스틴한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은 감정, 가운데 특히 진실한 감정, 리얼 필링이란 것이 제인 오스틴의 사랑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핵심인 거죠. 우리가 진실한 감정 내지 진정한 감정, 진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맨스필드 파크의 주인공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것의 가치 내지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이 아닌가 싶은데, 이 작품은 이제 주인공이 페니 프라이스라는 그런 이제 여성이죠. 가난한 집의 맏딸이었는데 이 이모부가 이제 버트렛 경이라고 대갓집이죠. 그 대갓집에 어린 시절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페니가 나중에 점점 더 이제 이뻐지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청혼을 받게 되는데, 청혼을 받게 되는 그 상대방은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런 헨리 크로포드라는 그런 세련되고 또 이제 지주이기도 하고 또 성격도 좋고 인기도 많은 그런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도 물론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다시를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페니는 이제 단호하게 끝까지 거부를 하죠. 그런 바람직한 상대방을. 그 거부하는 것의 근원에 있는 것은 바로 리얼 필링이 없다는 겁니다. 섬세한 감정이라거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라거나 이런 이제 진정한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마음씨를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헨리 크로포드 같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리얼 필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삶을 보는 부분에서 이 진실한 감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 맨스필드 파크에 이제 주목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이 작품에서 이 전통과 근대의 대립, 이것이 이제 페니와 관련지어서 얘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페니와 에드워드는 역시 맨스필드 파크라는 곳의 가치랄까요, 전통적인 가치에 가까운 거죠. 또 규범적 가치를 존중하고 또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비해서 크로포트 남매는 대도시 런던의 새로운 흐름, 여기에 또 신문물에 대한 취향이 있고, 또 규범적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위반하기도 하고, 혹은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정신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세속적인 그런 면이 좀 강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내면적이냐 외면적이냐 이런 문제죠. 어떻게 보면 내면성이야말로 교양 내지 빌딩의 과업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근대성의 문제를 생각할 때 벤담이라는 인물과 콜리지라는 인물로 대변된다, 이렇게 보면서 둘을 내세운 사람이 제이슨 밀이라는 19세기의 사상가인데, 이때 어떻게 대조되느냐, 그러니까 밀에 의하면은 벤삼의 원칙은 그것이 유용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도덕성에 대해서도 유용한가를 물었던 거죠. 그랬을 때 상당히 이제 개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콜리지가 중시한 것은 상상력이죠. 인간의 마음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이 핵심인 그런 것이고, 크게 보면은 이제 맨스필드 파크 같은 경우에는, 페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미리 말하는 자기 교육, 이쪽에 상당히 이제 그 콜리지적인 어떤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도 보이고, 거기에 비하면은 이 크로포드 남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공리주의적인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랄까, 그런 곳에 이제 가까운 그런 생각을 보이는 점에서 이 구도가 이제 근대성의 어떤 두 요소에 대한 어떤 이제 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영국 사회가 변화하는 환경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구조가 좀 달라지고 새로운 어떤 이제 계급들이 많이 부상하게 되고 과거의 전통적인 기반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인 오스틴이 아마 어느 정도 현실에서 감지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지 않나, 그것이 소설에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앤 엘리엇이라는 이제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앤 엘리엇은 19살 때 이 젊은 군인 장교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서로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웬트워스라는 사람은 경제적인 재산이 너무나 없었어요. 둘이 사랑을 했는데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한 거죠. 그러니까 넌 아직 젊었고 기회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웬트워스는 거의 실망하고 결국 이제 군인으로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크게 성공했죠. 그래서 부도 샀고 이제 성장해서 오고. 웬트워스가 다시 돌아오죠. 8년 후에. 애는 여전히 그때의 어떤 사랑을 간직하고 있고, 물론 결혼하게 된다는 그 귀결보다는 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감정의 이제 기복 같은 것들, 감정의 흐름이랄까, 욕망, 어떻게 보면 욕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묘사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설득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역할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물어본다면 결국 기승질서의 목소리잖아요. 설득이라는 것은 그 세상이 이러하니 너 그 길을 따르는 게 좋겠다. 네 진실이 있지만 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승복해라. 이 차원에서 설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앤 엘리엇이 웬트워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충고가 옳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분의 충고를 따른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일 제가 그 충고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약혼을 포기했을 때보다 그걸 지속시켰을 때 더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테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 부분은 바로 이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 제이스 메일이 했던 얘기를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있는 어떤 다른 영역의 어떤 도덕성, 예컨대 이제 사람 관계라거나 그게 오가는 마음의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는 전자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거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교양이란 말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감성을 제외한 이성만의 판단도 이제 올바른 교양의 길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만 있고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력이 부족한 것도 진정한 어떤 인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교양의 질문이 이 속에 배어 있다. 이렇게 저는 여기고요.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저 나름대로 오스틴 문학의 현재성을 짚어본다면, 우선 첫 번째는 일상에서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는 위안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향수 같은 것들이 오스틴의 문학을 읽으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과 결혼이라는 일상의 모험을 주제로 근대성의 문제에 대해서 환기했고 탐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는 지금은 탈근대를 얘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교양의 구현이라는 거, 이것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환기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오스틴의 소설이 갖고 있는 현재성, 또 어느 정도는 탈근대적이란 지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